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부의 박지훈입니다. 네, 궁금하면 묻고 보는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다가오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거대 여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이전 같으면 벌써 흥행몰이로 시끌벅적했을 건데 너무 조용해요. 네. 합니까 이거 진짜?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다 잠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시사하는 개그맨이니까 다 이번 주에 이 전당대회가 있다는 걸 알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개그맨 중에선 저만 압니다 아마. 네, 예. 그렇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흥행 참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전당대회가 있었던가 싶기도 한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중요한데 특히 내년 재보궐 선거도 있고요. 차기 대선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당 지지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올려야 될 건데 과연 이 위기에서 민주당을 구할 당대표 누가 될지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고에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오창석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프로 나가셨더라고요. 동시간대에 안 나갔지 않습니까? 예. 깜짝 놀랐네요. 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요. 댓글들 다 읽고 이렇게 하시나요? 네, 많이 읽고 있습니다. 많이 읽고 반성하면서 모니터링 잘 하고 있습니다. 반성이라니요? 아, 뭐 제가 잘못한 건 또 반성을 하죠. 본인 스탠스대로 가고 있는데. 아니, 인상을 많이 펴기로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의 안테나, 그냥 안테나 아니죠. 위성 안테나입니다. 예. OBS 보도국의 김민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을 모시며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국난을 극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유 선장이 나 여기서 그만 좀 내릴래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2년 임기의 당대표를 완벽히 수행해서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안정적 당관리나 차기 대선 준비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자, 새 지도부 후보들을 지금 만났습니다. 자, 후보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을까요? 또 우리 상대편이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낙연 후보의 지지세가 좀 꺾이긴 했다고 해도 어찌 됐건 뭐 1위를 그래도 무난하게 가져가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김부겸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 것인가가 사실은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네. 박주민 후보도 있긴 하지만 박진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주류 친문 성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개주주인 김부겸 후보가 얼마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다만 김부겸 후보가 최초에는 조금 차별성 있는 노선을 갈 것이다라고 좀 많이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지지율 네. 정체나 뭐 답보 상태에 대해서 조금은 조급해진 부분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를 좀 연기해달라. 물론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갖다가 이제 이유로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건 조금은 좀 다급한 모습이 보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의원이 얼마나 표를 좀 얻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보이고요. 다들 친문이라 본인들은 친문이라 얘기를 하는데 김부겸 전 의원도 친문입니까? 김부겸 의원도 본인도 친문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대표 후보 1번은 초대 총리, 2번은 행자부 장관, 3번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영입했던 영입인사. 다 친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고요. 집권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낮아졌던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견인하는 효과를 얻고 있고 근데 사실 당대표 후보는 그 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거지 않겠습니까? 당대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대부분 다들 잘 아시는데 이 최고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당내에서 어떤 실권을 갖는지 궁금한데요. 당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네. 네,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지금 뭐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이제 같죠. 예, 네. 집단 지도 체제를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기억하는 총대 정치, 네.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 1인의 정치 유력자에 의해서 당내의 모든 헤게모니가 장악이 되고 모든 정책이 결정되는 1인에 맞춰져 있는 지도 체제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죠. 정당의 민주화 차원에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초창기에만 해도 이제 선거를 한 번을 치렀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치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또 이제 뭐 5명을 뽑는다 그러면 한 번의 선거를 통해서 1위부터 5위까지를 나눠서 최고위원 회의를 멤버를 구성하는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네. 공숭아학당이 된다. 그러니까 2등 후보와 1등 후보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을 때 2등 후보가 1등 당대표의 어떤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네. 약간 계속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다 보니 외부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이 당이 왜 이렇게 싸우냐. 특히나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과거에 자유한국당, 그런 새누리당까지죠? 그 전에 이제 예.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워낙 개파 갈등이나 이런 게 좀 심했을 김무성 때요. 대표 그렇죠. 예, 친박과 친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때 좀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공이 이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로 네. 후보 선거를 분리해서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하고 당대표 선거를 당대표를 분리해서. 분리해서 뽑는 구조로 예. 가서 지금은 이제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당 운영에 있어서 모든 걸 의결이나 당내 사항을 결정할 때 합의입니다. 이제 당 대표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다 각각의 한 표를 가지고서 같이 의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부동서일 경우에는 당 대표 의중대로 한다라는 조항이 이제 저희 당에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빼고서는 최고위원들도 사실 당 대표랑 똑같은 위치를 가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 최고위원 몇 위로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혹시 자리가 달라집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박주민 최고위원 이번에 당대표로도 출마를 했죠. 최고위원 시절에 그 공식 석상에 자리했을 때 보면 항상 이해찬 대표 옆에 앉아 있어요. 1등 했죠. 항상 그렇습니다. 1등 했었죠. 보면 그래서 한 분은 굉장히 화나 보이고 한 분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항상 그 투샷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최고위원 득표 수에 따라서 나뉘긴 하는데 보통 이제 1위로 최고위원 당선한 사람들을 그냥 속칭 최고위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고위원이요? 네, 그러니까 최다 득표로 당선된 사람을 네. 가장 많은 당원의 지지를 받았고 저 사람의 행보를 가장 많이 민주당 당원들이 지지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부르는 거기도. 미래통합당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편이 전 더 귀엽네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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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 당대표의 최측근의 자리에 앉아서 늘 언론의 노출 빈도를 높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입지가 향후 2년 동안 이 지도부가 유지되는 동안은 끝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최고위원들이 1등으로 당선되길 바라고요. 네.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공식 석상에서 1등으로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하. 이렇게 본인이 1등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가감없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나 최고위원. 덧붙이자면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이제 5명을 한꺼번에 뽑을 때 같은 네. 경우는 1위로 그러니까 2등으로 당선된 최고위원이 이제 1등 당대표가 거리되었을 때 그 자리를 물려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박희태 당대표가 선출되었을 때 경남 양산에서 이제 재보궐선거 때문에 박희태 대표가 출마하면서 그 당시 2위를 했었던 정몽준 최고위원이 당대표 자리를 물려받아서 대표 최고위원직을 수행했던 경우도 있어서 물론 뭐 이제 흔치는 않은 경우지만 위상이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 네, 저희가 초점을 좀 맞추고 있어요. 그만큼 당대표는 조금 정해진 느낌이 나서 네. 그렇기도 하고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29일 전당대회 때 있을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선출이 됩니까, 김민주 기자? 네, 먼저 투표 반영 비율부터 보면요. 네. 먼저 전국 대의원, 각 지역의 조직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심을 알 수 있거든요. 네. 16,000명 정도 되는데 반영 비율이 45%입니다. 우와. 권리당원은 40%인데요. 네. 전체 79만 명 정도 됩니다. 민주당 적극 지지층이 한 60에서 70% 정도, 네. 일반 지지층이 30에서 40% 정도. 그래서 이 권리당원은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야.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10%, 당원 여론조사 5%까지 합산해서 선출됩니다. 쉽게 말하면 네. 대의원이 45%면 대의원 조직이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중요합니다. 대표는 1인 1표제고 최고위원은 1인 2표제입니다. 5명을 뽑는 이번에 선출직 최고위원의 경우에 모두 10명이 10명 몰렸었어요. 왔습니다. 예비 경선 통해서 2명이 탈락했고요. 한 자리는 여성 최고위원을 무조건 주는 당규에 따라서 사실상 양향자 의원으로 양향자 의원. 확정됐어요. 그래서 양 의원을 제외하면 4자리가 남는데 최종 7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여러분과 함께 약속할 수 있죠?
제가 등수에도 못 들면 우리 민주당은 여성을 위하는 정당이다.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정무수석으로서 우리 당과 정부, 청와대를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첫째입니다. 사선의 경험과 정치력으로 당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적임자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 비서관으로 5년을 같이 지내면서 2007년 정말 힘들게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지키겠습니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눈에 띄어요? 뭐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에 최고위원들 예를 들어서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 젊은 층. 그리고서 뭐 좀 약간 다른 목소리들. 아무래도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부산 출신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세가 조금 약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외부의 목소리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사실 좀 눈에 띄지는 않고요. 다만 특히 이번 최고위원 중에 경인 지역 출마자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경기 화성을의 이원우 의원이라든가 광주갑의 소병훈 의원, 그다음에 인천 서구울의 신동근 의원, 그다음에 염태영 수원시장까지. 이분 중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좀 약간 바로미터 같은 게 이원우 의원이라고 이원우 의원.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언론에서 접할 때는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소신 발언 이런 걸로 좀 많이 등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국공 사태나 이런 데에서 공정의 문제를 좀 먼저 얘기를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하면 전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약간 어떤 정부 정책과 조금 약간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나름 소신 발언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강성 발언을 좀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뒤 후반부로 가면서 뭐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라고 뭐 얘기를 한다거나 대통령에 의해 임명받은 권력이 설춘된 권력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입니다. 이런 현안에 대해서 좀 강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러면서 이원우 의원이 김종민 의원하고 아마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1, 2위를 다툴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그대로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좋은 의미에서 한 분 뽑자면 염태영 수원시장. 어찌됐건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최대의 상징적인 곳의 시장인데 현직 지자체장이 과연 여당 최고위의 최고위원의 멤버로서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장들이 또 지지선언까지 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재명 지사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또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기초단체장에서 정치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두 분 정도 꼽습니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두 사람 꼽으면 염태영 후보 그리고 노웅래 후보 두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면 8명의 이 최고위원 공약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꼼꼼하게 다 살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고위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민주당의 당론을 그대로 가져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로 뽑히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최고위원 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당론으로서 검찰개혁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데 염태영 수원시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슬로건부터 다릅니다. 현장의 힘. 현장의 힘. 수원에 있으니까. 네, 지방의 현실을 국회와 정부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참고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세계 화장실협회 회장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세계 화장실협회 회장으로서 화장실 문화개사 지역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도 협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본인이. 화장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노웅래 의원은 노웅래 의원도 좀 눈에 띈다고요? 역시나 공약인데요. 첫 번째 지구당 부활, 원외위원장 후원의 신설. 아주 현실적인 이 접근이고 두 번째는 당 청년위원회와 노인위원회에 국고보조금 5% 할당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건드려 버렸거든요. 그리고 보좌진 사무처 당직자의 노고도 잊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공약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약이 적어도 최고위원회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여름에 물난리도 났고 또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가 국민들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데 거대 여당의 전당대회는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흥행일이 저조한 원인이 코로나19하고 수해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어느 정도 다음 선거가 아주 멀리 있고 흔히 말하는 대선이 아직도 멀리 있고 그 선거로부터 받는 민주당의 위협이
예전보다 적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위협이 적다. 무슨 말이냐면은 2015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를 했는데 2016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석수는 민주당이 적었죠. 새누리당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2015년의 당대표 선거는 2016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대비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당의 명운을 걸고 나올 수 있는 선거였고 당원들 역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선출된 2018년 전당대회 역시나 새로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총선에 승리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총선, 지선, 대선, 다시 총선까지 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다음 대선도 솔직히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고 현재까지는 이제 대선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이낙연 후보가 직접 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낙연 후보가 출마함으로써 사실 좀 재미가 반감된 경험도 없지 않아 있다. 왜 너무 강력한 후보가 출마를 해버렸어. 너무 센 사람이 나왔고 어차피 이길 거니까 뭐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면 게임은 재밌으려면 두 가지 요소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내가 이길지 질지 몰라야 됩니다. 왜냐면 이길 거라고 뻔히 아는 게임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선택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 대세론이 워낙 뭐 지금 물론 지지율이 좀 꺾였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될 거라기 때문에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선거. 그래서 좀 재미없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스스로 자초한 부분인데 선택지가 너무 없다는 부분. 세 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도 선택지를 그 세 분이 크게 차별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저는 제가 보면서 흥행 잘 됐던 게 사실 2015년도 때 그때 김무성 대표랑 서청원 후보가 둘이 끝까지 싸웠어. 되고 나서도 그렇게 싸웠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색깔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약간 적대 관계, 약간 대립 관계에 있었던 김무성 전 대표랑 그리고 대통령과 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서청원 대표가 있었고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장에 갑자기 등장해서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서청원 서로 좀 해보려 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잘 그런 싸우는 모습을 만들어서 당내에서는 이제 개파 갈등이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재밌거든요. 재밌고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거든 최고위원 선거든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쓴소리를 한다거나 이제 여당 입장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뭐 검찰개혁이면 검찰개혁, 아까 공약에서도 별로 차별성을 못 느낀다고 하셨지만 현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굴 뽑아도 사실은 똑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면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초한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당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표 시절 때 박지원 의원하고 그때 했을 때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되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수해로 인해서 합동 연설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못했어요. 특히 호남 지역 합동 연설회를 못한 것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실제로 이 합동 연설회에서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좀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일단 분명히 벌어지고요. 박주민 의원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됐는데 그때 부산 연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마이크 단상을 벗어나서 사자후를 통하면서 단상 아래로 내려가서 그 당시에 객석에 있었던 민주당 당원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거든요. 우리 당은 강해질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것이고 우리 모두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2002년 3월 16일을 기억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많을 텐데 이게 바로 그 전설의 광주 노무현 연설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때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가 광주에서 1등을 하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영남 후보 대선 필승론이 처음으로 굳혀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와 박주민 의원은 호남 기반이 아니에요. 이낙연 의원은 호남 기반이지만 TK의 김부겸 의원과 서울의 박주민 의원이 호남에서 나는 어느 정도 득표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후보 입장에서도 아쉽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민주당 당원으로서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동 연설에 호남에서 했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과거보다는 한다면? 사실은 합동연설의 영향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낙연 의원이 뭐 아니 이번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합동연설의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서 후보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게 이제 사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게 워낙 발달하면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네. 실제로 합동연설의 횟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17개 시도, 18개 시도를 다 돌았었는데 지금 이제 권역별로 묻는다거나 아니면 횟수를 최소화한다거나 하는 편으로 좀 정당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데 다만 아마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좀 이런 합동연설을 통해서 게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붐업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수혜가 좀 터지면서 이제 좀 취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합동 연설에도 그렇고 너무 흥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민주당 진짜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좀 많아요. 특히 조홍천 의원 산무 전당대회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비전도 없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그 어벤져스 예전 선거 어벤져스 단톡방에 가 있잖아요. 조홍천 의원도 여기 있을 건데 네. 뭐 좀 말 좀 나옵니까 그 안에서? 아니 단체방에서는 얘기 좀 해주세요. 단체방에서는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입니다. 네. 본인만 블라인드 된 거 아닙니까? 본인 나왔는 거 아니에요? 그랬나요? 요즘 너무 통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조용할 리가 없는데요, 지금 시기에. 단체방을 따로 방이. 파셨나 보네요. 굉장히 섭섭한데.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넌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설득. 네, 어쨌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뭐 비전도 없고 감동도 없다 했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다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조홍천 의원의 비전이라 함은 결국은 청와대와 일정 정도 각을 세우거나 청와대와 다른 이야기에 있는 다른 영역에 있는 소신 발언을 하길 바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일정 부분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사건건 각을 세우거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당대표의 자리인 것인가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청 관계를 흘릴 수 있는 또는 당론을 뒤흔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대표 후보군이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위원 후보군에서 언제든지 또 얘기할 수 있고 지도부가 아니라도 지금 조홍천 의원처럼 얘기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질문한 민주당 관계자는 네.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것과 예. 대중들이 아예 무관심하다는 건 좀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어찌됐든 아닌가? 예. 집권 여당이고 예. 또 대선 주자 1, 2위를 달리는 이낙연 후보가 등판에 있으니까요. 대선 주자인 이낙연이 당대표가 되면 당을 어떻게 통합하고 안정시키고 쇄신할 거냐. 이런 기대 심리는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누가 이길까 이런 궁금증이 없는 거는 인정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고민이 지지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 후보들 현재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주말에 인천 경기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잖아요. 후보들의 메시지가 또 똑같았나요? 아니면 조금 달라졌나요? 말씀하신 분위기가요? 대로 서울 포함해서 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당원과 지지자들 대상으로 한 연설회가 있었고요. 후보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 한마디 했군요, 이제. 예, 조금씩 다르지만 같습니다. 다르지만 뭐가 다르냐면 같다. 이낙연 네. 후보는 지지율 하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대신 국민들께서 부동산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대단히 송구하다 이렇게 말로 입을 뗐습니다. 딱 그 당의 적합한 정책을- 표현을 쓰시진 않았는데 분명한 건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몸 하나 누일 집 한 칸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세상은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라는 말을 돌려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신 얘기를 거고요. 했네요. 김부겸 후보는 민심의 경고음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지지율을 떨어뜨린 원인을 찾아서 적극적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을 찾아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이거 역시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부동산 얘기만 했네요. 네. 박주민 후보는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서 국회에서 수십 년 동안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안정적 당 관리, 차기 대선 안정적 관리 같은 한가한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당을 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얘기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지난 합동 연설회에서도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다는데 실제로 당대표 후보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다들 얘기를 하던가요? 김주 기자. 이번에는 기호 뒷번부터 얘기를 할게요. 좋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임대차 3법이나 부동산 3법 정책 방향이 맞다고 했는데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정책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설득을 못 시킨 것 같다. 맞긴 맞는데 설득이 안 됐다.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예. 김부겸 후보는 적극적 조세 정책 시행하자. 그리고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 낮춰주자.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히 챙기겠다. 이 역시 국민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네. 이낙연 후보도 당대표가 되면 펴나갈 자신만의 부동산 정책 3원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들어서 정책의 내용을 채우겠다. 대체적으로 웃어요? 너무 뻔한 얘기 같아요. 웃었거든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정책 방향을 지지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한교안 부대변인 웃었으니까 부족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낙연 후보 특유의 그런 모습이 말투가. 항상 모든 거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딱 뭐하는 딱 떨어지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서 저는 좀 그게 아쉽습니다 사실은. 저도 솔직히 첨언하자면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런 식의 메시지에서는 당 관리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총리 때나 가능한 거예요. 어떤 현장이나 재난 현장 가서 마무리하고 청와대와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당 운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은 본인이 말하면 선명성을 띠고 본인이 대선까지 꿈꾼다면 이낙연이 꿈꾸는 세상을 보여줘야 돼요. 정책적으로든 대안적으로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로써 위로를 하거든요. 말로써 위로하는 한계가 분명히 올 겁니다. 자, 지지율 위기 속에 새 지도부의 과제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당청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야당하고 협치도 또 해야 되잖아요. 자, 지지율의 위기다. 이 극복을 위해서 어떤 리더십하고 역할이 필요할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타당이긴 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청와대에 쓴소리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이끌어가는 거에 끌려가는 여당이 아니라 여당이 좀 먼저 주도권을 잡고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되고 왜냐면 결국 선거는 또 정당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당에 손 내밀 수 있는 리더십. 이거는 사실은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고민 지점일 텐데 지금 저도 정당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여야 관계가 극도로 대립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보다 더 심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4년을 지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4년을 이렇게 지낸다면 결국은 국민들만 그 피해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김태년 원내대표를 좀 설득하고 이렇게 괜찮았나 그때? 근데 지금처럼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살아 있었거든요. 앞에서는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더라도 뒤에서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무성 대표라든가 박지원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막전막후에서 서로 타협도 가능하고 했는데 지금은 지내다 보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골이 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과거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 수 있는 것들. 김태년 원내대표를 갖다가 좀 설득을 시키고 잘 이끌어가면서 야당과의 관계를 잘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창수 평론가도 한번.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청와대와 당이 너무 똑같이 가도 이상하고요. 너무 각을 세워도 안 돼요. 예전에 새누리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 총선 공천했는데 당시 박근혜 당대표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완전히 반대로 갔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그동안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함께 노력했던 분들이 이유도 모른 채 공천조차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비통한 심정입니다.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완전히 같이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때 그 건전한 관계였다고 말씀하셨죠. 적절한 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나 청와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를 비판하지 않더라도 핀셋으로 비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국민들이 그래도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지지율에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용기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궁금해서 우리 꼭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2등은 누가 될 것 같아요? 2등. 1등은
네. 어데나기 어차피 죄송합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어데나. 너무 빨리 줄 서시는 거예요. 아니 줄이 아니고 실수합니다. 어데나기를 하는데 2위가 궁금합니다. 2위 한번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합동연설회나 다양한 좀 이런 이슈들이 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있었으면 사실은 좀 추세라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뭐 박주민 의원이 그래도 좀 2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기가 뛰어나니까. 다만 지금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선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뭐 80%, 90% 얘기가 나오다 지금 사실 과반을 좀 넘을 수 있겠느냐 이 정도니까 그 지지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저는 김부겸 그래줘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민주당이 영남의 표를 또 표심을 잡아야 되고 네. 영남의 민심을 가장 잘 아는 후보가 또 김부겸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나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내려가서 정말 몸으로 부딪혔거든요. 몸으로 부딪혀도 아쉽게 낙선했는데 그 상징성마저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이 영남의 표심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고 꼭 바라는 점이 있다면 2, 3등의 표차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행이 되지 않고 있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중요한 전당대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OBS